대한민국 국방의 수건이었죠. 핵 추진 잠수함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고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이 어디까지 왔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이름으로 장보고 N 사업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아시는 것처럼 몇 주 전이죠. 정부에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네. 이 장보고 N에서 이제 N의 의미가 Next Generation 차세대 Nuclear Powered 추진 네오 테크놀로지 첨단 신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첨단 기술과 핵 추진 체계를 적용한 차세대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투영한 표현이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그동안 장보고 1, 2, 3로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장보고 N으로 좀 명명을 한 것 같고요. 이 장보고 N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방향을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홍축 우라늄 기반의 핵 추진 체계를 확보를 하겠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건조를 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국내의 조선과 방산, 그다음 원전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점을 좀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의 총 운영 주기, 그러니까 개발에서부터 폐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건조를 하고요. 2030년 후반에 전력화를 시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에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라는 거는 핵 물질을 동력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확보 과정에서 외교적, 기술적, 제도적 난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차원의 전력 확보 사업으로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좀 의지를 표명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정부가 밝힌 5가지 원칙을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연료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제 고농축이어야지 효율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농축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농축 우라늄이라면 농축을 20% 이하로 한 걸 저농축, 네. 20% 이상을 고농축을 해요. 근데 저농축 우라늄으로 이렇게 선포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 이거를 국제사회에 선포한 거예요. 예. 이렇게 선포한 건 국제사회에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로 안 만들겠다.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는 건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도 이번에는 동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 대통령이 얘기함과 동시에 이거는 이 핵물질 관한 국제 조직, NPT, IAEA, NSC 모두에게 한꺼번에 얘기한 거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 만방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핵 잠수함을 가는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이건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고농축 우라늄이 좋던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고농축 우라늄은 영국하고 미국 이런 데 사용하는데 90% 이상이에요. 그거는 배를 만들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핵 연료봉, 쉽게 말하면 건전지, 그거를 한 번도 안 가려도 돼요. 속력이 한 30나트 이상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좋죠. 네. 근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옛날에는 7년, 8년 정도마다 교체를 했어요. 프랑스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기술이 좀 발달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주기로 연료봉을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속력은 한 20나트에서 25나트 정도밖에 안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때 고속이 좋잖아.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타다 보면은 20나트 이상 가는 게 드물어요. 왜냐? 고속으로 전진하면은 막 소리가 엄청 나요. 배하고 차이가 유동소음, 장비 작동소음, 그래서 음파가 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다 큰 게 좋더라, 좋은 게 좋더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1954년도에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노틸러스 개발했을 때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세계 일주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작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저농축을 선택을 한 것은. 근데 일단 건조를 대한민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조선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소형 원자로 기술력으로 이제 한정을 지으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 차원의 그 원전이라든가 소형 원자로 개발 기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소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이에 최근에는 이제 혁신 원자로 그리고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발전이 향후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개발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다만 이 민간용 기술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핵추진 잠수함의 앞으로 이제 탑재해서 운영할 때 소형 원자로는 좀 특별한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 소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동에 되게 내구성이 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해상에서의 작전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출력 활용에 있어서도 좀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이 소형 원자로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로와 연계되는 추진 체계, 냉각 체계라든가 무장 체계, 또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공식 박사님이 이제 한국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시니까 소형 원자로 기술력 좀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의하시나 저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민간 원자로는 세계 5위잖아요. 그리고 제조 능력은 1위예요, 1위. 미국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받아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팔고 있다고. 그만큼 경험도 많고 능력도 출중한데 이거를 선박용으로 만드는 건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계를 기본 설계까지는 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밤에다 실으려면은 육상에서 시험을 다 해와야 돼.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똑같은 거를 성공하면은 이제 배에 싣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그렇게 하려면은 육상의 설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규정 이런 것이 완비되지 않았어요. 민간용 원자로하고 군용 원자로는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군용 원자로는 바로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잖아요, 옆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방사능 차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규정이 까다롭다. 이런 걸 하려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어렵죠. 아, 그렇군요. 잠수함은 조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정수성을 잘 확보를 했는지 궁금해요.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가 돌아가죠. 원자로는 아주 우라늄을 사용해서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인 거를 이제 증고압 공기에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다음에 그걸 냉각시켜야 되기 냉각 펌프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는 그래서 다 안다고. 저 핵추진 잠수함 소리가 크구나. 저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8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소음을 확 줄였어요. 왜냐? 배를 키우면서 소음을 흡수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군함을 불 밑에서 식별할 때는 스크류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일 식별할 수 있는 1번이에요, 1번. 상선 같은 건 스크류가 엄청 크다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이게 1분에 몇 번 돌아가느냐 이거 가지고 저기 어느 배다 이렇게 식별하는데 그래서 이 군함 잠수함도 마찬가지 스크류 7개의 그 날개냐 5개의 날개냐 이런 거 가지고 다 구분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그 펌프젯이라는 거 그냥 앞에서 펌프로 물을 끓여다가 뒤로 물로 밀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기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아마 적용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저희가 핵추진 잠수함이 어느 정도 큰 거를 이제 진수를 할 것이냐가 궁금해요. 찾아보니까 최신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3,600톤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적당한 규모가 따로 있는 건지 똑같이 일반 잠수함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할 때 규모나 척수는 일단 명확히 명시 안 하고 네. 방향성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잠수함의 규모와 어떤 척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 명확한 역할과 임무가 좀 산출이 돼야지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우리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보다는 큰 거는 확실해요. 왜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추진 체계라든가 원자로 그다음에 거기에 반영되는 최신 무장 체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규모는
현재 디젤 잠수함보다는 한 층급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확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수중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연안에서 작전하는 데에는 그 효용성의 측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고 좀 더 한반도 이외에 뭐 안정적인 해상 교통로 보호라든가 뭐 한미 멀리 연합 가는 그렇죠. 임무? 이제 원해에서의 작전 임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규모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명확한 척수와 규모를 이렇게 확정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해군 함정이라는 게 건조하다 보면 이제 시제함을 건조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과 고려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정확한 척수와 규모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임무와 역할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상식된 된다. 이후에 그거를 기반으로 명확한 규모와 좀 척수를 좀 산정하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안을 하신다면 어느 동급, 뭐 어떤 임무 이렇게 제안하실 게 있어요? 2003년도, 4년도에 추진하다가 좌절됐을 때는 4,000톤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한반도 작전 환경에 유사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미국하고 작전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금 이제 접근한 것이 6,000 내지 7,000톤 정도였어요. 6,000 내지 7,000톤. 그러다 보면은 예. 이게 6, 7,000톤 했는데 또 커질 수도 있고 또 고민하다 보면 작아질 수도 있고. 아직 첫 단추가 그래서 안 깬 그래서 상태다. 지금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6, 7,000톤 좀 플러스 오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잠수함 몇 척 정도 이제 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함정을 척수로 만들 때는 해군은 통상 3분 개념이에요. 작전, 대기, 수리.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지금 한 2척 정도는 떠 있어야 된다. 물속에 있어야 된다. 왜냐? 지금 러시아, 중국 이 위협이 또 엄청 세지고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핵잠수함에 핵 무기를 실어서 우리를 위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위협에 감당하려면 북한뿐만 아니라 대주변국 위협을 감당할 2척은 항상 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2척인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걸 경제력 규모는 예.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벤치마킹했어요. 그거는 우리하고 GDP가 영국, 프랑스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거의 그 나라는 공격 핵추진함 6척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6척 정도는 돼야 된다. 경제력, 그다음에 위협이 어디서 오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6척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증명이 되는 사례가 2021년도에 남사곤도에서 미국의 최고로 비싼 배가 시울프급 잠수함이거든. 이 잠수함이 해저에 안 나오는 해저산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안패 소나덤이 깨졌다고. 음파 탐지.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 들어가는데 한 21개월 걸리고 지금도 수리를 못하고 5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뭐 거기 정비 능력 좀 하락하고 뭐 그 공급 라인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세 척만 만들면은 돈이 안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급망 체인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수리 부속이 있어야 되는데 부속을 못 하잖아요. 예. 이런 거 그래서 세 척, 네 척은 그래서 참 힘들어요. 돈 아낀다고 네. 조금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기업이 안 한다니까.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국방도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이거에 이 불만이 있는 사람도 또 있어. 돈만 있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본전을 같이 뽑으려면 해야죠. 6척은 해야 그렇죠. 된다. 예. 자, 뉴스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저희가 사건 하나 짚어볼 건데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었는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전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죠. 1982년에 그 포클랜드 제도의 영권과 관련돼서 이제 그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이렇게 치러진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2개월 만에 종료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그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걸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요. 이 포클랜드 제도는 일단 남대서양 쪽에 위치해 있고 영국 본토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영국에서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몰래 자망을 해서 또 원거리까지 항해를 하고 포클랜드 군도 연안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작전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벨그라노함을 격침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이 이 봉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상 교통로를 차단해버리고 해양을 봉쇄해버리니까는 해상 기동이라든가 군수 지원이 막혀버리고 이제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작전 지속 능력이 차단이 돼버리고요. 결국에는 그 포클랜드 군도에 주둔하고 있던 쥐상군 병력 1만 명의 쥐상군 병력도 고립이 돼버리고 네. 결국에는 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가 항복을 하게 돼요. 말씀하신 그래서 이 포클랜드 해전이라는 것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효용성 있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그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더라고요. 이거를 이후로 해서 잠수함 전력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아무리 미국이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핵 잠수함 체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디젤 잠수함이 할 수 없는 거를 핵추진 잠수함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포클랜드 전쟁 때도 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핵추진 잠수함 5척, 디젤 잠수함 1척을 같이 보냈어요. 핵추진 잠수함 맨 먼저 가서 그 벨그라노를 격침시켰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제. 이제 완전히 그 해군력을 정지시키다 좀 했는데 사실 1, 2차 대전을 경유하면서 디젤 잠수함은 해전의 양상을 바꾼 무기다. 왜냐? 독일이 영국에 비해서 해군력이 8대2 정도 열세했는데 영국을 2번이나 항복으로 몰고 간 게 디젤 잠수함 역할이에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일본을 처음에 이제 군함하고 군함끼리 싸우다가 이 미국에서 이건 안 되겠어. 이거는 효율이 떨어져. 이제 들어가는 상선을 다 격침시키자. 통상 파기전을 전환하면서 일본을 아사작전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2차니까 잘 싸웠는데 왜 이리 좋은 잠수함을 놔두고 핵잠수함으로 바꾸고 비싸고 응? 돈 비싸고 기술도 고난도고 그다음에 핵연료도 들어가는데 어려운 정치적인 무기인데 왜 바꾸어? 왜 바꾸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거리 고속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 응? 그다음에 이제 노틸러스 잠수함이 아까 얘기했지만 북극해에서 빙하 작전도 한 거예요. 빙하 작전. 디젤 잠수함은 죽었다 깨나 빙하 작전 못해요. 얼음을 뚫고 갈 수가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매 스노클을 해야 되고 2-3번씩. 근데 그 핵잠수함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세계 일주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1990년대를 기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 2차니까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수함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보면은 핵추진 잠수함 훨씬 낫네. 디젤 잠수함이 그렇다고 못한 건 아니에요. 싸움을 못한 건 아닌데 디젤 잠수함이 못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북극의 자천을 할 수 있어요. 북극에서는 디젤 잠수함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오랫동안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는데 그거 이상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래 많죠. 핵추진 잠수함은 전기를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 배를 키울 수가 있어요. 군사적 역량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움직이는 해군 기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걸프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망한 상태에서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발사를 해서 육상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 현대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진화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탑재되는 무장 체계도 좀 고도화가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 잠수함은 그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접촉하고 추적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네. 해상교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게 임무가 주였는데 이제 무기 체계들이 좀 고도화되고 강화되면서 이러한 좀 임무에도 역할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걸프전과 이라크전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은밀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보내가지고요. 그 오랫동안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쟁 초기 단계에 그 적의 주요 지휘, 통제 체계라든가 뭐 방공 시설, 그다음에 주요 군사 시설을 정밀 타격을 해서 무력화를 시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전쟁 양상이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주요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 해외에서의 어떤 분쟁이 발생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실시할 때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또 군사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 독자적인 어떤 작전 기지로서의 또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좀 그런 데서 저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핵추진 잠수함 하면요, 대양을 누비는 거대한 전략 자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바다 깊은 곳의 비밀을 추적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냉전 시기 구소련이 건조한 타이푼급 잠수함을 비롯해 러시아의 오스카급 잠수함,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무기를 싣고 더 오래, 더 먼 해역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소형 핵추진 잠수함 NR-1은 작은 크기를 무기 삼아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하던 1986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고가 벌어집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이륙한 지 불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건데요. 당시 사고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탑승 중이던 우주비행사 7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서양 곳곳에 가라앉은 챌린저호의 잔해를 수색해야 했는데요. 이때 심해 수색 작전에 투입된 잠수함이 바로 미 해군의 소형 핵추진 잠수함 NR-1이었습니다. NR-1에는 소형 원자로가 탑재돼 장기간 바닷속에 머물면서 심해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선체 하부에 접이식 바퀴가 달려 수중에서도 해류에 떠밀리지 않고 이동하며 정밀한 작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체 외부에는 인공팔이 장착돼 잠수사 없이도 100kg이 넘는 잔해를 집어 올릴 수 있었는데요. 승조원들은 선체 하부에 설치된 두꺼운 관측 창을 통해 인양할 물체를 확인했고 인공팔을 이용해 탐지된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결국 NR-1은 사고 원인 규명의 단서가 된 핵심 부품을 찾아내면서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NR-1 같은 소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 배경에는 냉전 시기 구소련과의 치열한 정보전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의 아버지라 불리던 하이먼 리코버 제독은 구소련의 해저 시설과 장비를 조사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 한 대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한 척당 7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해 사업 규모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결국 계획은 축소됐고 한 척만 건조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 해군 역사상 유일한 소형 핵추진 잠수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잠수함이 군사 기밀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깊은 수심에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잠항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NR-1은 배수량이 2만 톤에 육박하는 대형 핵추진 잠수함들과 비교해 크기가 최대 5배 이상 작아 상대적으로 탐지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또 깊은 수심에서도 수압을 견디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 해군의 688급 잠수함에도 사용된 특수 강철과 구형에 가까운 선체 구조를 적용했는데요. 여기에 소형 원자로까지 탑재해 수심 915m까지 잠항할 수 있었고 최대 30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NR-1은 다양한 비밀 작전에 투입됐는데요. 1976년 F-14 톰캣 전투기의 추락 사고 수색에 동원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F-14와 전투기에 탑재된 AIM-54 피닉스 미사일은 극비 수준의 신형 무기였기 때문에 구소련보다 먼저 잔해를 회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NR-1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미국의 군사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974년에는 태평양 해저에 침몰한 소련의 잠수함 K-129를 인양하려 했던 아조리안 프로젝트 같은 첩보 활동에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밖에도 NR-1 잠수함은 수색과 인양 작전, 해양 연구, 지질 조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활약했던 NR-1 잠수함은 2008년 6월 마지막 임무를 끝으로 약 40년에 걸친 현역 생활을 마치고 공식 퇴역했는데요. 지금은 선체 일부가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잠수함 박물관에 남아 지난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은밀하게 바닷속을 누비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던 소형 핵추진 잠수함 NR-1. 그 활약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는데요. 미래에는 또 어떤 첨단 기술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할까요? 그리고 바다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최근에 한미 간의 첫 실무 협의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민감했던 사안이 핵 연료 문제였습니다. 아까 저희가 핵 연료는 뭐 얘기를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핵 추진 잠수함 확보하는 과정에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핵 연료를 어떻게 저희가 확보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미국과의 어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문구직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한미 간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게 체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이제 평화적 목적, 민간 차원에서의 뭐 20% 이하의 농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 핵 물질을 그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제 앞으로 긴밀한 협의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혹자들은 뭐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거나 별도 조항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선례를 남겨버리는 거거든요. 한국한테 그러한 예외 조항을 적용을 했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자 하는 또 다른 국가들한테도 하나의 좀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되게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과연 한국이 그 핵 물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또 별도 조항을 줄 만한 어떤 좀 그 가치,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항과는 별도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좀 협력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라늄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는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거래선이라고 해야 되나? 틀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자력 5위잖아요. 원자력 5위고 그래서 쭉 사서 썼어요.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26개 이렇게 되는데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길만 열리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했다. 그럼 그거를 문서화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이에요. 핵. 같은 우라늄을 무엇으로 이름을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예. 뭐 회의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맥을 보고 회의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디자인해서 줘야 되거든. 우리는 그걸 핵 연료 핵 회계 관리라고 하는 핵 회계 관리. 처음에 파는 나라, 사는 나라, 그다음 IAEA가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만큼 사서 어디다 쓰고 남은 게 얼마고 그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서 어디다 보관하고 이런 거 다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이걸 우리 협상팀이 만들어가지고 IAEA, 미국 다 줘야 돼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돼.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이 한미 원자력 협정 안에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협정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핵연료 사용, 뭐 우라늄 농축, 사용유 핵연료 재처리 어떤 식으로 이 협정 안에서 움직이게 될지.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74년도에 만들어지고 2015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 개정됐을 때도 요거는 우라늄 농축을 20%까지는 한미 고위급이 상위에서 농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한미 원자력 협정의 11조에 보면은 그래서 20%까지는 상호 합의하에 이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13조에 보면은 뭐 핵 기폭 장치나 폭발 장치를 사용 안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다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이 장벽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다 검토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핵무기를 안 만든다고 국제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돼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군사적으로 사용 못한다 이거를 이제 이 문서화하면 된다 이거죠. 방송에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거의 포효하신 수준이라서 국방 관계자 여러분이 저희 방송 많이 보시니까 참고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핵연료 제공에 동의한 사례가 영국과 호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과 호주는 어떻게 이걸 받아왔는지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지 영국과 호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58년대 이제 미국과 영국 간의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그 원자로와 이제 핵 연료 기술을 영국에 전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핵무기를 확보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핵 국가인 한국이 좀 벤치마킹하고 어떤 교훈을 찾는 건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우리와 유사 입장 국가죠. 호주 같은 경우가 좀 저희가 교훈을 찾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미국, 호주 3자 간의 이제 그 오커스라고 하는 다자 안보체 협의 틀에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 기술과 핵 연료를 이제 확보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커스의 핵 추진 확보 과정을 보면 여기서 많이 거론되는 게 미국의 이제 원자력법이 많이 거론이 돼요. 이제 미국의 국내 원자력법상에는 그 군사용 목적의 핵물질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다 여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91조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게 뭐 국가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핵 비확산에 대한 확실한 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구축이 되면 그 군사용 목적의 핵물질을 동맹국한테 이전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과 어떤 뭐 무기 체계 이전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 문제와도 좀 정합성이 맞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호주하고는 좀 획기적인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된 원자로와 이 플랫폼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해서 자구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거나 분야별 방향성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인식의 차이를 좀 줄여가면서 접점을 맞춰가는 노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잠시 북한의 수중 전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미 SLBM 발사 능력을 공개했고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여기 꽤 유명한 곳인데 러시아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에는 뭐 핵동력 기반의 전략 유도탄 잠수함까지 이제 그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해상 기반의 어떤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려해야 할 부분이 지금 러시아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을 보면 한 규모가 대략 8,700톤급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아쿨라급 핵추진 잠수함과 좀 유사한 그 규모를 갖고 있고요. 또 이와 연계해서 지금 그 뭐 원자로라든가 원자로 노심, 그다음에 냉각 체계 같은 핵심 기술 이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 경험이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첨단 기술을 북한이 이렇게 흡수하게 될 경우에는 이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와 연계되냐면 북한이 그 고농축 연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농축을 하는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좀 시기가 단축된다면 우리보다 더 빨리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보 환경을 좀 적시를 하고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더 빠른 시기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 들어서 한국의 역할을 좀 매우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켜지는데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2026 국가 방위 전략에서 미국이 북한 억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이 우리가 이제 핵 확산 우려가 있다 보니까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핵잠수함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는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도. 지금 미국의 잠수함 가지고 우리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서 이제 같이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선업이 붕괴돼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군함 건조하기 쉽지 않아요. 중국한테 이미 2020년경을 기준해 가지고 군함 속 완전히 밀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활용을 해야 돼요.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그 정도 해주는데 너희들도 우리한테 해줘라. 그 중에 하나가 살짝 들어간 게 핵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미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해군도 최근 합참에 핵잠 소요 제기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일 텐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제 소요제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력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요군이죠. 이제 해군에서 상급기관 합참에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 체계 뭐 요구 성능이라든가 전력화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단계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요제기가 바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합참에서 소요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뭐 선행 연구라든가 타당성 조사, 뭐 예산 편성 이런 다각적인 좀 그 절차가 있고요. 해군 함정의 건조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선도함을 건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험 평가, 시험 평가가 통과되면 전력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해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뭐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 기술, 뭐 원자력 모든 분야가 다 총집결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뭐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좀 주도적으로 가야지만 이 건조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다른 방위력 개선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핵 잠수함 특별법, 그러니까 별도의 재원 조달 근거를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하고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 이유는 첫째 처음 하는 거고 다 붙여 사업이에요. 이거는 과거와 같이 우리 도산안창원 만들 때는 방위사업청에서 얘기하면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한 10배 이상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외교부, 핵연료 때문에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과기부, 산업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다음에 해군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조정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첫째 다부처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핵연료를 누가 언제 빨리 가져올 건가 이걸 만들어야 되고 절차를 만들어 협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거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핵잠수함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해군 같은 예산을 다 써버리면 핵잠수함 들어가면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법으로 딱 규정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 또 국제 협력, 예산, 기술 개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30년대 중반 첫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하려면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어요. 이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과 체계적으로 다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은 핵 물질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확보 과정에서 제도적, 기술적, 외교적 그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 스스로 해결하기 너무 제약이 돼요. 그 말은 미국이 이와 적극 지지가 무엇보다 전제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한미동맹의 영원한 방위력 측면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리 개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국도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카운터파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섬세적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국가 총력전입니다. 이거는 국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각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 추진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의 입장에서 움직여야지 정치적 무게감이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2번이나 대내외적으로 공언을 했어요. 만들겠다. 작년 10월 29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할 때 얘기했고 이번에 5월 26일 날은 국내를 주로 무대로 해서 얘기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대통령실 직속으로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다부처 지휘할 수 있는 것, 대외적 해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진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핵연료를 가능한 한 빨리 가져야 돼. 우리가 민간용 민수용 핵연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군사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육상에 시험을 해서 이제 그게 오케이 되면은 이제 함정에 탑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 센 팀을 만들어서 협상팀을 만들어서 미국과 IAEA를 설득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핵추진함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얘기한 대로 아까 민수용은 다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군용이 없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으니까 특별 개정을 만들어서 핵잠룡을 만들어서 장기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디펜스 프라임 공식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디펜스 프라임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KFN에서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